오늘 대통령실이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의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의 전원회의 이틀째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에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북한의 무인기 도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비례 대응과 함께 격추를 포함한 상응 조치를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확전까지 각오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북한에는 좀 커다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경한 대응을 했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2014년 3월, 4월에 무인기가 침투를 했고 또 2017년에는 경북 성주에 그 미사일 기지 사진까지 찍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아직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는 오히려 북한 측에서는 무인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제 무인 공습기가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을 위해서. 이런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고려한다면은 무인기 사용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아쉬운 것은 역시 우리의 대응입니다. 그 대통령께서야 강경하게 대응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대응을 했을 때 만약에 사태가 발발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주어진 자리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서 그 구조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이런 조사를 받고 한다면은 과연 이런 강경하게 대응하라, 책임 있게 대응하라는 조치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은 전방에 있는 군인들도 잘 알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을 때도 국방부 장관은 일선 지휘관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되 확전에 유의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전방에 위급한 상황에 있는 지휘관이라든지 조종사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건 하겠지만 만약에 확전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라든지 당사자가 소신 있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문화가 군대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이어지고 있고 최첨단 미국 전략 자산들이 전개가 되면서 미군의 정찰 비행과 감시 비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인기 침투로 군사적 긴장을 높인 그 의도와 속내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북한의 행동이 굉장히 항상 충격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 측에서는 항상 다음에 어떤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연합뉴스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북한의 정찰 위성 시험 발사 그리고 그 위성 사진 공개가 한국과 이제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조악한 수준이다. 지금이 2차 세계대전 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해상도가 떨어지는 위성 사진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느니가. 그 다음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막말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을 볼 때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속았다. 이게 정말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형편없는 결과인데도 포장을 해서 우리가 속았다. 이런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집어낸 한국의 이제 군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밉고 원망스럽겠죠. 그래서 그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말미에 우리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무인기 5대를 한국에 보내서 서울 상공을 휘젓고 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린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첫날이었죠.
첫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더욱 격앙된 투쟁 방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하면서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련의 과정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담화문 발표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북한 군부와 당 간부들에게는 지상 명령입니다. 목숨을 걸고 꼭 수행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드론 침공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한 방을 매기는 그런 결과를 내서 좀 이렇게 지도부에 대한 그 달래는 그런 업적을 남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한국에 대해서 소위 가성비가 좋은 이런 소규모의 도발 행위, 예를 들면은 뭐 사이버 테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뭐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를 망가뜨린다든지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시스템을 교란한다든지 아니면 은행 시스템을 교란하는 이런 저강도 이런 테러 행위는 계속해서 북한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어떤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드론을 보낸다면 우리도 드론을 그 북방 한계선까지 보내서 정전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한군의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준비 태세, 동향을 우리가 제대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은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 수백 대의 드론을 보내서 잘 아시겠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엔진에 철새가 들어가면 벌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의 신무기 시험 발사를 우리가 방해하는 방식으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기술도 있고 이제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도 폐기됐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제한 조치도 없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그동안 올해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오면서 뭐 동해와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하기도 했고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하면서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를 계속해서 무력화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역시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키면서 또 한 번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행동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정책은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놓고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이미 무력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9.19 군사 합의가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일방적으로 매달려야 하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적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련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강경한 대응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절한 대응에는 강경한 대응뿐만 아니라 유연한 대응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한다면 북한의 함정에 빠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장 믿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불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불안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강경 대북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줬으면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담화문을 보면 왜 국민들은 편하게 지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을 잊고 왜 이렇게 위험한 윤석열 정부를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이런 담화문을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했어요. 만약에 군사 합의를 우리가 먼저 파기한다면 북한은 그것을 기회로 활용해서 한반도에서의 우발 사태라든지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불안해질 것이고 그런 민심의 불안이 너무 위험하다. 북한도 달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쁜 평화가 이런 강경책보다는 낫다. 윤석열 정부도 좀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여론이 집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북한 정부와 군부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효과가 없는 군사 합의라면은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또 우리가 앞서서 파기할 이유도 또 없습니다.
군사합의가 없는 대로 또 군사합의가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좀 어떤 내용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 이제 그 자력갱생 2019년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한 것이 자력갱생이었습니다. 정면 돌파.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결국에는 핵무력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5가지의 새로운 전략무기 완성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을 했고 지난 2021년, 22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숱하게 많은 각종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본 것은 바로 북한이 이런 신종 전략무기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발표 내용을 본다면은 대적 투쟁 방향을 명시하면서 다시 한번 국방력 현대화 강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새해 2023년에도 북한의 행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계속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가면서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에 온 힘을 쏟는 이런 강경 모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대적 투쟁 방향도 명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적이라고 한다면 남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도 역시 대화나 관계 개선보다는 군사적인 긴장 수위를 좀 높여가겠다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굉장히 한반도에서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본다면 위기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울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은 핵무력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화성 17형 그 시험 발사장에 딸을 다 데리고 오고 가족을 대동해서 핵무력 완성과 우리 백두혈통의 운명은 같이 간다. 따라서 인민들도 불평하지 말고 희생을 감수하고 계속 핵무력의 완성의 그날까지 참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겠습니까? 경제 상황 개선이 북한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것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받고 싶겠죠. 하지만 담대한 구상 제안을 북한 정권이 받는다면은 그 정권의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정권 보위 차원에서는 아무리 담대한 구상 제안이 매혹적이더라도 주민들에겐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을 정권은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을 때 그렇게 지독하게 또 장황스럽게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해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 인민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담대한 구상이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정권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지해야 되려는 이런 상황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민을 통제하고 틀어잡는 그런 강한 그 이데올로기 교육이라든지 사상 통제, 법 질서 확립이 2023년에 김정은 정권과 북한 노동당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한편 대통령실이 오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인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역 외교 전략을 마련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리고 중대한 위기가 있을수록 서두르지 말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잘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정부가 어떤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은 참 오래된 기억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이 있었고 또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잡는다는 명목하에서 오히려 그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모호한 전략이 되면서 한국이 실익도 잃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도 잃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전승절 천안문 광장 기념 행사에 서방 세계 수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고 하지만 나중에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한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좀 이렇게 마스터 플랜이 있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그것이 지난 11월에 푸놈펜에서 발표했던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고 거기에 세 가지 키워드는 자유, 평화, 번영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우리가 북한 무인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판에 어떻게 이렇게 사치스럽게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느냐 하시겠지만 상황이 위중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팬데믹 사태에서 보듯이 안보가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더 큰 마스터 플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